안녕하십니까. 저희 아버님의 농지법 위반 의혹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치게 돼서 송구스럽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농사를 지으며 남은 생을 보내겠다는 소망으로 2016년 농지를 취득했으나 어머님 건강이 갑자기 악화되는 바람에 한국농어촌공사를 통해서 임대차 계약을 하셨다고 합니다. 저는 26년 전 결혼할 때 호적을 분리한 이유로 아버님의 경제활동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지만 공무원 장남을 항상 걱정하고 조심해온 아버님의 평소 삶을 볼 때 위법한 일을 하지 않으셨을 것이라 믿습니다. 당에서도 이런 사실관계와 소명을 받아들여 본인과는 관계없는 일이라고 혐의를 벗겨주었습니다. 그러나 권익위 조사의 의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강한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독립가계로 살아온 지 30년이 돼가는 친정 아버님을 엮은 무리수가 야당 의원의 평판을 흠집내려는 의도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이번 권익위의 끼워 맞추기 조사는 우리나라가 정상화되기 위한 유일한 길이 정권교체뿐이라는 것을 다시금 보여줍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대선 승리라는 절체절명의 과제를 위해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민했습니다. 이번 대선의 최대 화두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와 내로남불 행태입니다. 그 최전선에서 싸워온 제가 비록 우스꽝스러운 조사 때문이긴 하지만 정권교체 명분을 희화화시킬 빌미를 제공해서 대선 전투의 중요한 축을 허물어뜨릴 수 있다라는 위기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대선이라는 큰 싸움의 축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다면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제 자신의 문제가 아니더라도 그동안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 대선 후보들과 치열하게 싸워온 제가 국민들 앞에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정권 교체를 열망하는 국민들과 저를 성원해 주신 당원들께 보답하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이 시간부로 대통령 후보 경선을 향한 여정을 멈추겠습니다. 또한 국회의원직도 다시 서초 갑 지역구민과 국민들께 돌려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염치와 상식의 정치를 주장해온 제가 신의를 지키고 그리고 자식된 도리를 다하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지난 1년 정말 과분한 기대와 성원을 받았습니다. 이제 일반 국민의 한 사람으로 돌아가 우리 국민의 힘이 강건하고 단단한 정권 교체의 길로 나아가길 응원하겠습니다.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김현수가 응원합니다. 감사해요. 대표님 정말 감사해요. 어제 고생 많으셨어요. 편하게 나오실 수 있도록 해주세요.
되게 좋은 일도 아니라 오래 하긴 뭐하고 몇 개만 받을게요. 당에서도 어제 지도부에서 충분히 서명이 됐고 혐의가 없다라고 했는데 왜 의원직까지 하시는지. 제가 지금 말씀드렸듯이 저는 정치인에게 도덕성의 기준이 높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대선에 아마 출마한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이 그거였는데요. 우리나라는 보통의 대한민국 국민보다 못한 도덕성과 자질을 가진 정치인들을 국민들이 그냥 포기하고 용인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치인들은 다 그러려니 하고 생각하는 그런 포기가 국민들 간에 있어요. 저는 지금 여당 대선 후보 보시면 보통의 대한민국 국민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낮은 도덕성 수준입니다. 뭐 쌍욕에 음주운전에 얼마 전에 사이코 먹방까지 저는 그런 것을 용인하는 것이 국민들께서 포기를 하시지 해서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을 해요. 저는 우리 당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4년 전 대선 때 우리 당을 벌써 없어져야 하는 정당이라고 조롱하신 분이 지금 대선 후보로 뛰고 있거든요. 이건 국민들이 그냥 정치인들을 포기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모습을 바꿔보겠다고 대선에 출마했어요. 제가 여기서 꺾이지만 그래도 가는 모습은 제가 보고 싶었던 정치인의 그런 길을 가는 것을 국민들이 보시고 이제 정치인을 평가할 때도 도덕성이나 자질을 포기하면 안 된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존중할 만한 정치다. 그런 생각을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뜻이 저로서는 굉장히 많았습니다. 비록 제 자신의 일이 아니지만 좋은 정치를 시작하고 싶었던 마음을 이렇게 담고 싶습니다. 다른 거? 위원직 사퇴를 하려면 이제 본회의를 거쳐야 되는데 이제 본회의 투표에도 통과가 안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지금 다수당이 민주당이잖아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민주당 대선 후보들을 가장 치열하게 공격한 저를 가결을 안 해준다고 제가 예상하기는 어렵고요. 민주당이 아주 즐겁게 통과시켜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 일각에서는 위원님 서울시장 출마를 좀 염두에 두신다는 얘기도 있어서요. 이 부분도 다시 한번 좀 입장하시죠. 그게 제가 생각한 정치인의 모습은 아닙니다. 어제 밤에 굉장히 고민했고요. 이 지역구 국민들에 대한 죄송한 마음이 제일 컸고 저희 지역구 국민들께서 시간이 지나면 제가 얼마나 우리 정치와 우리 당에 충정을 가졌는지 이해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정말 죄송한 마음이 지금 많습니다. 의원님 의원직 사퇴 이렇게 정치를 완전히 떠나겠다는 건 아닌 거죠, 오늘 말씀이신. 저는 지금 제가 책임지는 방식이 의원직 사퇴라고 말씀드립니다. 아버지 소개를 어제 밤에 하셨는데 아버지 관계를 의절했다라는 게 의절이요? 아닙니다. 제가 첫 번째 결혼에 실패했고 결혼할 때 호적을 파서 나왔죠. 그리고 관계가 한참 소원했던 적이 있지만 지금은 보통의 부녀 관계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아버님께서는 사실은 전혀 이게 농어촌 공사를 통해 임대차 계약을 하셨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가 있을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시고요. 저도 그럴 거라고 믿습니다만 경찰 조사가 있으니 성실하게 아마 조사를 받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저는 또 이 아버님 일에 대해서는 별로 아는 바는 없습니다. 다른 질문 있으세요? 대선 주자 생각하시는 분들은 당의 어떻게 보면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후보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아니면 얼마나 문제가 있다고 그런 것과 전혀 상관없이 이건 저라는 개인 정치인이 저와 저의 가족이 연루된 문제를 책임지는 방식입니다. 대통령 대표가 여쭤보고 싶은데요. 여전히 지금 윤희숙 의원이 기자회견 들었는데 우리 사태 만족하실 생각이십니까? 당에서는 적어도 제가 대표할 수 있는 게 있다면은 윤희숙 의원의
의원직 사퇴 및 대선 후보 중도 하차를 강하게 만류할 것이고, 사실 어제의 권익위의 과도한 숫자 맞추기식 그 조사에 대해서 저는 제가 다소 받을 비판이 있다 하더라도 유니스 의원과 그리고 저희 당 일부 의원님들에 대한 의혹 제기는 전혀 근거가 없다는 것을 밝히는 데에 어제 저희 장시간 검토와 회의의 목적이 있었다, 이렇게 밝히겠습니다. 그리고 과거 우리 당의 모 대선 주자를 향한 공격이 들어왔을 때도 절대 우리 국민의힘에서 연좌라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제가 이제 방송 나와서 언급했었는데, 어제 권익위 조사의 결과를 보면은 최소한의 구성 여건도 되지 않는 것들이거나 아니면은 전혀 의원 개인이 소유관계나 아니면 행위의 주체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연좌의 형태로 이런 의혹 제기를 한 것에 대해서 저는 참 야만적이다, 이런 표현을 쓰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윤희숙 의원님은 잘못한 것이 없고, 윤희숙 의원님이 본인이 책임을 지는 방식이라 하셨지만은 저는 책임을 질 일이 없다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정중하게 이번 결정을 재검토해줬으면 하는 바람이고, 윤희숙이라는 그 가장 잘 겨린 칼이라고 하는 것은 국회에 있었을 때 가장 그 쓰임새가 있을 것이다 라고 저는 당 대표로서 확신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권익위 조사 결과 이제 당 지도부 결정으로 6명 호명되신 의원님 계셨잖아요. 이제 탈당이나 제명을 요구했던 다른 6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해야 한다거나 생각하시는 입장 있으실까요? 저는 저의 정치를 할 뿐이고요. 다른 분들의 상황이나 그 자세한 상황을 제가 잘 모르고 지도부가 잘 검토했을 것이라고 믿는 마음이 있고, 그 정도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자는 각자의 정치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되셨으죠? 예. 자신이 알지도 못하는 부모의 부모까지도 정치인들이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방금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나라는 연좌제의 나라가 아니고 본인이 통제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 책임지는 것을 요구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가장 날카로운 비판을 해왔던 사람입니다. 그런 면에서 어제 언론 보도들도 천편일률적으로 제 발언을 희화화하는 내용을 굉장히 많이 내보냈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이렇게 희화화되게끔 내버려둬서는 안 되겠다는 결심을 붙였습니다. 혹시 향후 정치 행보나 일정에 대해서 생각해 주신 바는? 아니, 전혀 없습니다만 저 국회를 나가서도 우리 당이 굉장히 강건하게 나가는 모습을 제가 응원하고 같이 하겠습니다. 본인을 뽑아준 그 지역 국민들한테는 책임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을 할 수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말씀이십니까? 제가 어제 지역 구민들과 만남을 가졌고요. 제 이런 생각을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정말 말도 안 된다고 만류를 하셔서 제가 하여튼 더 생각해봤다고 말씀을 드렸고, 제가 집에 가서 보도들을 보면서 사실은 마음을 굳혔습니다. 이렇게 우리 당이 가장 날카롭게 싸울 수 있는 그 운동장을 제가 허물어뜨릴 수는 없다고 제가 생각을 했고요. 지역 구민들께서는, 우리 서초 구민들께서 지금은 한 분 한 분 제가 말씀을 못 드렸기 때문에 서운하실 수는 있지만, 제 이런 마음을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이해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그러면 네, 감사합니다. 참고로 저희 지금 의원들이 다수가 민수 의원실 앞에서 못하게 하려고 말렸는데 바로 오셨습니다. 저는 의원실에 안 계시다고 해서 뛰어왔는데, 우리 다수의 초선 의원들 그리고 상당수의 중진 의원들도 윤희숙 의원이야말로 우리 국회에서
제대로 싸워야지 이 문제를 물었을 일이 아니다라고 강하게 지금 만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만류는 우리 지역구에 있는 사람들, 서초구민들뿐 아니라 저희 마산 앞으로라든가 우리 지역에 있는 많은 분들이 당에서 국회에서 이렇게 싸울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이렇게 모두 만류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계속해서 지금 임의원 오시고 했지만 전부 말리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 의원들, 동료 의원들 심정도 전합니다. 말도 안 돼. 가자. 명치와 상식을 책임하면 존경하는 박병석 국회의장님, 그리고 동료 선배 의원 여러분, 저는 서초갑 윤희숙 의원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오늘 표결된 주택임대차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저는 임차인입니다. 제가 지난 5월 이사했는데 이사하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집주인이 2년 있다가 나가라 그러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을 달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표결된 법안을 보면서 제가 기분이 좋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저에게 든 생각은 4년 있다가 꼼짝없이 월세로 들어가게 되는구나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전세는 없겠구나. 그게 제 고민입니다. 제 개인의 고민입니다. 임대 시장은 매우 복잡해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상생하면서 유지될 수밖에 없습니다. 임차인을 편들려고 임대인을 불리하게 하면 임대인으로서는 가격을 올리거나 시장을 나가거나입니다. 그러면 제가 임차인을 보호하는 것을 반대하느냐? 절대 찬성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부가 부담을 해야 됩니다. 임대인에게 집을 세놓는 것을 두려워하게 만드는 순간 이 시장은 붕괴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전세 제도는 여러분들이 모두 다 아시겠지만 전 세계에 없는 특이한 제도입니다. 고성장 시대에 그 금리를 이용해서 임대인은 목돈 활용과 이자를 활용했고, 그리고 임차인은 저축과 내 집 마련으로 활용했습니다. 그 균형이 지금까지 오고 있지만 저금리 시대가 된 이상 이 전세 제도는 소멸의 길로 이미 들어섰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전세를 선호합니다. 그런데 이 법 때문에 너무나 빠르게 소멸되는 길로 들어설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을 혼란에 빠뜨리게 된 것입니다. 벌써 전세 대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 문제가 나타났을 때 정말 불가항력이었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예측하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30년 전에 임대계약을 1년에서 2년으로 몰렸을 때, 2년으로 늘렸을 때 단 1년 늘렸는데 그 전해부터 89년 말부터 임대료가 오르기 시작해서 전년 대비 30% 올랐습니다. 1990년은 전년 대비 25% 올랐습니다. 이렇게 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5%로 묶어놨으니 괜찮을 것이다? 지금 이자율이 2%도 안 됩니다. 제가 임대인이라도 세놓지 않고 아들, 딸한테 들어와서 살라고 할 것입니다. 조카한테 들어와서 살라고, 관리비만 내고 살라고 할 것입니다. 불가항력이고 전혀 예측하지 못했다. 100번 양보해서 그렇다 칩시다.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나라 1000만 인구의 삶을 좌지우지하는 법을 만들 때는 최소한, 최대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문제가 무엇인지 점검해야 합니다. 그러라고 상임위원회의 축소심의 과정이 있는 겁니다. 이 축소심의 과정이 있었다면 우리는 무엇을 점검했을까요? 들으세요!
저라면 임대인에게 어떤 인센티브를 줘서 두려워하지 않게 할 것인가? 임대 소득만으로 살아가는 고령 임대인에게는 어떻게 배려할 것인가? 그리고 수십억짜리 전세 사는 부자 임차인도 이렇게 같은 방식으로 보호할 것인가? 이런 점들을 점검했을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배짱과 오만으로 이런 것을 점검하지 않고 이걸 법으로 달랑 만듭니까? 이 법을 만드신 분들, 그리고 민주당, 이 축조심의 없이 이 프로세스를 가져간 민주당은 오래도록 기억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전세 역사와 부동산 정책의 역사와 민생 역사에 오래도록 기억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